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도 조정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자, 6월 CPI 발표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역시나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그리고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오히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6%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 테슬라도 뭐 이슈가 있긴 했지만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대신에 우량주들이 모여있는 다우 지수는 강보합권이었고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러셀 2000 지수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무게추가 약간 바뀌나 이것이 우리 시장에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하락을 하는 아이러니한 시장 속에 미국의 한 경제 매체는 역대급 기묘한 하루였다라고 네.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대형주, 기술주 중심으로의 상승력이 이어졌었는데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할지 아니면 중소형 개별주 단 이제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나가면서 코스닥이 상승으로 돌아설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시장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 지을지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죠. 삼성전자 쪽에서 앞으로 또 VR, XR과 관련된 이 투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관련해서 어제 주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 화장품주들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고 종목 골라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보험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고요. 기업 가운데 효성 TNC가 지금 경쟁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예측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수첩 말말말을 통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확인해 볼 텐데 LS그룹과 그리고 한미약품그룹과 관련된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 힌트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그럼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경제지표 간밤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에 오히려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 더욱 강하게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결국에는 3%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경제가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체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여파가 본격화됐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해서 하락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상품과 서비스 등 전체 상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에 그쳐서 전월 3.3%에 비해서 0.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 달 전보다 0.1% 올라서 예상치인 0.2%를 밑돌았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부터 완만한 속도로 둔화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로이터 통신은 2%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고무적인 데이터에 이번 CPI도 추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제롬 파월도 이 발언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2% 수준을 꼭 가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던 만큼 이번 9월에는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이 잡혀가는 모습,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 그런 가운데 테슬라 오늘 큰 폭으로 홀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다음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고 있었던 로보택시의 출시일이
두 달 정도 지연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내부 정통한 소식을 통해서 발표된 외신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 로보택시에 참여하는 팀들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10월로 연기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 관계자는 이번 주 디자인팀의 차량의 특정 요소를 재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2달간 연기하는 안이 전달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앞서서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 모멘텀이 지속이 돼 왔었습니다. 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기대와 함께 또 전기차 판매 회복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가는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1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이 기간 동안 테슬라 주가는 무려 4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적 발표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렸던 로보택시 출시 연기 소식으로 오늘 실망 매물이 그대로 시장에 출회가 됐고요. 테슬라 오늘 급락을 했는데 또 오늘 저녁에 열리는 뉴욕 증시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떨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에게는 어느 정도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최근 유럽 쪽에서도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규제안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독점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간밤 전해진 소식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애플은 유럽에서 애플페이만 진행할 수 있도록은 진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유럽연합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방 조치로 유럽 아이폰 사용자는 구글페이나 삼성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달 25일부터 애플은 유럽연합의 시정안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애플페이에 탑재됐던 것과 동일하게 탭하고 가는 탭밴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지갑은 모두 아이폰에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27개국을 포함해서 유럽 경제지역 전역에 10년 동안 유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약속을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일일 매출의 5%에 대한 이행 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 칼날이 있다 보니까 애플이 재빠르게 이 시정 조치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보고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번 달 말부터 유럽 전 지역에서 구글페이나 또 삼성페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떤 호재로 적용이 될지 분위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동안 신고가를 기록하였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며 좀 흔들세로 마감되었는데요. 매그니피션트 7 급락 속에 나스닥 지수가 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6월 CPI는 전년 대비 3% 상승하며 석 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신호를 보냈는데요. 발표 직후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번지며 국제금리도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며 엔비디아가 5.7% 급락하였고 메타가 4%, 특히 로보택시 공세 시점을 늦춘 테슬라가 8% 급락하였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가 3% 넘게 급등하면서 순환매 흐름을 보였고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그간 시장을 견인했던 대형 기술주가 내려오고 부진했던 중소형주와 가치주, 배당주가 오르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상승 속에 니케이 증시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엔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여판 개선과 기술주들의 상승이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선거의 해를 맞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시 지금의 친환경 정책이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약세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총선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간 스프레드가 70bp까지 벌어지며 유럽 국가 부채위기 이후 최대 격차를 증가하며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흐름으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변화되는 양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간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 테슬라 등 굵직굵직한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의 급락 속에 하락 시작할 것으로 보이나 장중 만회하는 전략 후강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1%의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국내 금통위에서 매표적 발언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의 금리 인하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과 옵션 만기 변동성으로 인해 막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지만 900일 만에 코스피가 2,89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7월 진행된 금통위에서 이찬용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미 증시보다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점가 손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와 미국 모두 두 차례 예정이지만 우리는 빠르게 8월에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지는 변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보는 관점인데요.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시행 6개월도 남겨놓지 않았던 금융투자 소득세의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안 시행에 무거워졌던 야당 쪽에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계기로 유예 쪽으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예정된 기재부 심의 발표 후 정기국회에서 유예가 확정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금투업계를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컴백을 불러와 증시의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서 시행 대응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 자체는 약하게 출발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만회를 하는 모습, 전략 후강의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현명하게 잘 세우시면서 오늘 수익 실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오늘 시장에서 또 좋은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는 이데일리 온의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네. 어떤 이슈를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부부 사장이 올해 XR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진행된 언팩 행사에서 이야기한 구글, 퀄컴과의 삼각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 XR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4%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과연 삼성연합은 메타와 애플의 대항마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AI 폴더블 폰이라든지 갤럭시 링이라든지 이런 신제품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막상 이런 AI 폴더블 폰 갤럭시 링보다 이 노태문 부문장의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뉴스나 영상을 좀 봤는데 네. 이제 행사 거의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올해 이제 출시될 XR 플랫폼을 좀 기대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 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XR 쪽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예.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기존에 이제 VR, AR 또 XR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2018년도에 접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별로 효과가 다시금 없었어요. 네, 다시금 이제 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가 올 하반기쯤 XR 기기 쪽으로 좀 뭔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기는 아니지만 플랫폼을 좀 우선적으로 공개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XR 플랫폼이라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앵커님 혹시 그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뭐 테크 후기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봤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직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쓰는 게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애플의 비전 프로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이랬는데 신기하긴 신기하다에 하죠. 머무르는 그쵸. 거예요. 약간 상상이 안 돼.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어플 같은 게 또 많이 어느 정도 나온 네, 상태에서 이제 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될 활용할 수가 수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활용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 쪽에서도 기기 아무리 좋은 첨단화된 기기를 먼저 내놔봐야 콘텐츠가 없으면은 이거 승부 볼 수가 없다라고 그쵸.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플랫폼을 먼저 선구적으로 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기를 공개를 하겠다라고서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쪽에서 다시금 이렇게 XR 사업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삼성 쪽에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 봤을 때 XR을 이제 조성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가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생산하면 되고 파운드리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담당하면 되죠. 그 외에는 이제 지금 삼각 구도로 지금 협업 관계 맺고 있는 글로벌사 예를 들어서 뭐 퀄컴 쪽에는 칩셋 XR 폼팩터 개발하면 그쪽 안에다가 칩셋 넣으면 되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OS라든지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협업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아직까지 이 테크 쪽에서는 XR 시장이 좀 계륵 같은 그런 시장이긴 그쵸, 합니다. 예.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에서 30%대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좀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기술 개발 속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실제로 메타 쪽에서도 이제 비전 프로에 앞서서 메타 퀘스트를 내놨었는데 네, 2022년도 이제 판매량을 보니까 XR 시장이 70% 정도를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2천만 대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2억만 대에서 14억만 대 정도 엄청 숫자 차이가 크죠. 많이 네.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화 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 있죠. 아까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기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가볍게 또 활용성이 있게 그렇게 이제 나와준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한계선을 깼을 때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플 비전 프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후기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고글 형태로 이제 써야 네. 되는 형태더라고요. 크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머리 모양 망가질 수 있어서 예. 그 부분이 그렇죠. 좀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면 언제쯤 이런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XR 기기를 기기를, 쓸까 했을 때 좀 더 가볍게 안경 형태, 우리 앵커님이 지금 쓰시는 예. 그 정도의 규모의 안경 형태로 좀 나왔을 때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글라스 AR이라고 해서 증강현실이죠. 바깥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수 네네.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을 띄우는 거거든요. 근데 선글라스 형태로 이미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선글라스긴 한데 좀 화면이 두껍습니다. 그 렌즈 이 부분이 렌즈가? 좀 많이 두꺼워요. 그래서 일반 그 선글라스 무게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게 뭐 썼을 때 불편하진 않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용도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네.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디스플레이 쪽 시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훈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쪽에서 XR과 관련된 또 언급을 띄웠습니다. 시장에 또 파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어쨌든 기기는 만드는 걸 조금 늦출 수 있지만 XR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올해 안에 어쨌든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어제 시장에서 XR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반응을 보였는데 관련된 종목들 흐름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네, XR 관련 기업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상한가가 대부분 풀린 채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좀 테마성 움직임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XR 관련 기업들인데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좀 평형을 그리다가 어제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두 자릿대 상승을 그리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MP는 1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MP가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올라섰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CS2021에서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를 국내 최초 기업으로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 전일에도 16%가량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 CGU 관련된 기업이죠. 전일 9% 오름세가 나타났고 맥스 역시나 8% 견조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AR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윗골이 정말 길게 달았습니다.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라운텍 같은 경우에도 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기술력 인정을 좀 받은 기업입니다. 시선으로 추적을 해서 해상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XR, VR 관련 모멘텀을 엮이면서 전일 고개를 들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을 때도 플랫폼 위주로 먼저 출시를 하겠다. 기기에 대한 발표는 아직 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XR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XR 관련 종목들의 흐름, 어제 시세가 분출되긴 했는데 그 힘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했어요. 그러면은 자,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XR 이슈가 부각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종목을 어떤 걸 골라보면 저희가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대형주 장세이기도 해서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맞설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LG 디스플레이요? 네네.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XR 쪽 왜 네. 삼성전자가 기기보다 그 플랫폼에 초점을 주느냐 이거 네네. 계속 우리 또 두 앵커님들이 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인 것 같아서 의문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XR 기기를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네.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XR 기기 한 25개 정도 내놓은 오,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콘텐츠 확보에 좀 힘을 쓰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도 XR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XR에 들어가는 그 부품 분야에 있어서 마이크로 LED가 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 LED 역시도 미래 디스플레이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마이크로이다 보니까 작은 그런 이제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크로 LED가 어떤 분야에 쓸 수 있냐라고 봤더니 VR, AR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쪽에도 이게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기능적인 부분들만 봤을 때도 LCD와 OLED를 능가하는 수준의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만과 중국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곳이 딱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런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마이크로 LED 쪽으로 해서도 이 LG 디스플레이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대만이랑 중국 쪽에서 지원책을 내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게끔 정부 정책들, 지원책들 주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32년도까지 국비 포함해서 약 5천억 가량 정도를 이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시장에 투입을 시키겠다라고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XR 쪽 얘기가 나와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다루고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이 많잖아요. 보니까 XR용의
적합한 또 디스플레이로 올레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실리콘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 OLED를 증착해서 만든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크기지만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스마트워치용 올레도스도 처음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올 초 메타 쪽에서 LG전자 CEO도 같이 만났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최근에 이렇게 고성능 헤드셋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해서 협업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애플의 비전 프로 원가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 비전 프로의 원가의 3분의 1 정도가 그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비중을 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레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XR 시장 다가오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메인 기간 매수세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네. LG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 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방 산업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반도체 시장도 업황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 역시도 업황이 반등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OLED 패널 출하량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CD 패널 역시도 가동률을 90% 정도 이상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 지금 가동률 기준으로 3년 만에 역대 지금 최고치 기록을 전망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LG 네. 디스플레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오는데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XR 이야기 나오니까 XR에 또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시세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이런 테마나 업종이 관심이 쏠리면 대장 그렇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더 주가가 가기 마련인데 그럼 LG 디스플레이는 길게 보신다는 의미예요? XR 시장 쪽으로는 좀 더 길게 보고 미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 또 업황 반등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를 만족하는 기업이 LG 디스플레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제 움직인 소프트웨어 쪽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콘텐츠 시장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마성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업황 바라봤을 때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켠에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사업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도 실적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LG 네.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어제 초반에 장 시작할 때는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6% 가까이 좀 오르다가 어쨌든 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좀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어제 어쨌든 반응은 XR 때문에 초반에 반응했던 거라고 봐도 돼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변동성을 주는 종목들은 네. 그 관련 이슈로 엮였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제는 아시다시피 시장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CPI를 발표를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도 미증시 보니까 테크 쪽,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또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익 실현을 좀 해주면서 중소형단 종목들로 지금 또 순환매가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럴 때 잠깐 또 조정을 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최근에 안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6월, 7월 달 저가권에서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격이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21선 부근대까지는 눌림목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한번 줬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차라리 짧게 11,000원 구간대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매수 범위를 11,000원으로 잡으시고 분할로 접근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이제 전략 세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충분히 무난하게 15,000원 구간대 매물대 돌파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 이런 업황까지 같이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잘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초에 정고점 부근까지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올라왔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XR 쪽에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LG 디스플레이 또 하반기에 실적 개선될 거라는 그런 리포트나 평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적주로도 한번 저희가 잘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실적주로 한번 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XR 기계와 관련된 이슈 함께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와이프 파트너가 선정하신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 변화하면서 수출 국가 또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장품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미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1월과 4월 한국 화장품이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프랑스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에도 화장품주의 수출 강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화장품주 지금 또 접근해도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번에 실적 시즌에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어쨌든 지난주 하고 반도체, 네. 삼성전자 이런 쪽에 저희가 관심이 너무 쏠려 있다 네. 보니까 화장품을 또 약간 이 관심권밖에 멀어져 있었는데 실적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린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조정 시기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한 네. 화장품 종목들이 또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도 많이 오른 게 있더라고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가 네. 신고가를 경신을 그러니까요.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를 제가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뭔가 없을까 하고서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2분기에 49개 종목의 비중을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업종을 보니까 화장품, 식품, 반도체 쪽의 업종 비중을 확대를 하고 그동안 또 시세가 좀 많이 나왔었던 업종군들 있죠. 전력이나 방산 쪽은 뭐 다 판 게 아니라 정리를 비중을 좀 했나요? 조금 축소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분율이 늘어난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그러게요. 부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APR 같은 경우에는 APR.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이죠. 비중을 5%에서 무려 10% 정도 늘렸다고 오. 하고요. 토니모리는 5%, 그리고 코스맥스는 11.63%에서 1% 정도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업황이 유효하겠구나라고 본 것으로 볼 수가 그러게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관련해서도 이제 데이터도 중요한 시점이죠. 음. 실적과 수출이 잘 맞아 떨어져야 또 주가상의 그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액 증가율은 또 어느 정도 되나 또 찾아봤습니다.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16%대 정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나라, 단연 어디였을까요? 중국인가요? 미국인가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넘어갔죠? 미국이 전년 대비해서 59%대나 상반기에만 이렇게 올랐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저는 일본일 줄 알았는데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이요? 네, 오. 그 동남아 쪽에서도 우리 한국 화장품 인기가 엄청 뜨겁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 국가들 여러 이제 국가들의 해외 수출이 지금 진출망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던 이제 화장품 기업들 보면은 화장품 네. ODM사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대다수의 지금 ODM사가 2026년도까지 캐파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 회수는 언제부터 하냐? 내년부터 회수가 가능하대요. 네네. 왜냐? 지금 너무 수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증가하고 있어서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화장품 섹터 이제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시고 이제 눌림목 구간이니까 또 좋은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또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네. 오늘 이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장품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 꺾이지 않고 계속 좀 올라가는 걸 잡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약간 눌림목 나오는 좀 조정받은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 또 화장품 섹터들 제가 관심 종목 그룹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네. 중소형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조정 위치에 있고요. 네네. 기존에 좀 주도주로서 강력하게 갔었던 추세를 만들어 갔었던 종목들은 다시금 또 올라오기 네,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이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부터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중소형단 종목들 흐름 보면서 순환매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화장품주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또 봐야 할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화장품 수출이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일 5%가량의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기관의 매수세도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화장품 대장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일 상장
시장 이래 또 역대 최고가를 달성한 한국 화장품 제조 전일에도 6.8%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모두를 놀래킨 호실적을 기록했었죠. 이에 대한 훈풍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API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계단식 하락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4%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달 보호 예수 물량이 한 6%가량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달에 또 아마존에 대한 프라임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오늘 전거래 4%가량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조선미녀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아마존과 함께 연동돼서 호실적을 또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전일 6%가량 하락하면서 추세상으로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장품주의 단기 추세를 보더라도 전혀 정반대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 봤는데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자, 주식와이프 파트너님께 해답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처음으로? 네, 일단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네. 초보자들이 초심자의 행운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 우리가 초보 때 생각하는 많은 실수들 생각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에 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에 있어서는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지금 시장의 좀 트렌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려고 하면 당연히 또 타점을 한번 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리콘2라는 실리콘2. 네, 가장 지금 화장품 관련 업종 중에서 뜨거운 지금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네. 이제 뭐 지금 화장품 뷰티 시장이 정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CJ 올리브영 중심으로 해서 유통망이 1,300개 정도 이제 확보가 돼서 계속해서 그 로드샵 브랜드들이 네네.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인디 브랜드들이.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실리콘2가 그런 이제 올리브영에 해당하는 유통망을 또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430여 개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무려 180여 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지금 실리콘2의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그럼 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없을까?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좋은 소식들 나오지만 우리가 경기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약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뭔가라고 봤더니 지금 실리콘2에 입점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기존에는 이렇게 미국에 진출을 하거나 해외 진출하는 게 아무래도 화장품 브랜드사 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스톱으로 다 같이 해준 게 실리콘2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존 쪽에서 워낙 최근 상반기에 조선미녀라든지 스킨천사 이런 K-뷰티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오히려 아마존에서 아예 판을 깔아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이 조금 더 편해지고 쉬워졌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에 입점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또 주요 기업들이 빠져나가서 아마존 쪽으로 그냥 직접 입점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은 있다라고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일부 몇 개 기업들이 좀 빠져나갔다라는 것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이렇게 유통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고 실제로 매출액이 저는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2021년도 매출액이 1,300억 정도였었는데 2024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기점으로 해서 매출액이 확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3,400억대 지난해까지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7,000억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역대 최대치죠. 네. 근데 그 기록을 또 내년까지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전망치들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리콘2의 주가상 이런 이제 약간 고밸류 상태로 계속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러면 같고요. 궁금한 게 실리콘2가 해외 진출을 할 때 오프라인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오프라인 솔루션은 아직입니다. 아직 안 하는 거죠? 네네. 아, 그러면 아마존이 좀 타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온라인 판권 지금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곳을 통해서만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그러게요. 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신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랑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잡을 때 손절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최근에 조정을 주고 반등으로 가고 반등은 있기 나오고 때문에 있어요. 예. 이 조정 줬었던 단기 바닥 구간대 있죠. 41,000원 구간. 여기 이탈하면은 끊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때 처음부터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시기보다 41,000원 밑구간대에서 일단 한번 살짝 발 담궈 보는 거죠. 44,000원 정도까지 네. 분할 매수를 이제 하신다거나 해서 단가를 조금 더 이제 낮추시면서 41,000원 이탈하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스킬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있으셔야지 대응을 하실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전고점 구간대 쌍봉이긴 한데 지금 업황이 워낙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네네.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는 매물대 구간 52,000원 구간대 여기서 한번 분할 매도 하시면서 돌파 여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실리콘2 한번 조정 받았는데 다시 이번 주에 계속 좀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앞두고 지금 기대감이 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다음 건 뭐 볼까요? 네, 다음 거는 이제 화장품 용기 관련주. 이 종목도 달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 컴팩인가요? 기존에 시장에 화장품 용기 관련주가 연우가 있었는데 네. 연우는 이미 한국콜맛 쪽에 인수가 네네. 됐었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좀 화장품 용기 관련주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 펌텍코리아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도 실제로 매출액은 지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와 대비했을 때 2021년도 영업이익이 261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는 439억 원이니까 이런 이제 주가 상승세, 지금 업황 상승세와 같이 함께 편승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화장품 용기 그 공장도 증설해서 앞으로 매출 캐파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수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분기 역시도 역대 실적이 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네.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왔어요. 달리는 말이죠. 네. 달리는 말인데 지금 보면은 저는 뭐가 보이냐면 주식하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네. 로켓 발사대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추세상으로 이게 삼각수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네네. 보이시죠? 이 꼭지점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터지면?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뜸은 다 들여진 네네네. 상황이라서 이 48,000원에서 9,000원 구간이 있죠. 앞전 전고점 구간대. 이 구간대만 넘어서면은 다시금 또 시세가 폭발적으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월봉 보면은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1차 파동 나왔죠. 지금 2차 파동 나오고 있는 그러게요. 중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엘리언트 파동론이라고 해서 3차 파동까지 나오면은 거의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그 3차 파동을 향해서 갈지 그게 지금 시기인 그러니까 것 기로에 같거든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지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역시도 현재 지금 펌텍코리아 주가 흐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 잡는다면 한 42,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잡으시고 신고가 구간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제가 또다시 한 번 더 이슈 레이더 시간에 네, 가져와서 좋습니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펌텍코리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화장품 수출 많이 되는데 뭐 브랜드나 국가의 수출에 상관없이 어쨌든 용기는 있어야 화장품을 만들고 수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펌텍코리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3차 파동으로 뚫을 수 있을지, 거래량이나 이 주가 흐름이 뚫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과 F 파트너와 함께 이슈레이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출발에 앞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해보고 좀 이어가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6월 CPI 지표는 0.1%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좀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으나 기술주에 대한 하락세로 인해서 좀 마이너스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페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90% 이상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2번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91.2%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변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발생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중소형 섹터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3%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미국 시장도 그동안에 강세를 이루었던 대형주들은 좀 차익 실현에 빌미로 작용을 했고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도 좀 중소형주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금요일 장세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PI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온디바이스의 AI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PI 필름에 대한 매출량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OLED 패널 쪽이 움직일 때 함께 동반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PI 필름은 최근 중국향 물량이 좀 확대되면서 공장 가동률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시장의 조정이 나올 경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 장 출발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딱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 조금의 조정이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신고가 행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멈춰 섰습니다. 미국의 6월 CPI를 확인을 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낮게 나왔고 여기에다가 전달과 비교하면 0.1% 하락을 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CPI가 전월 대비로 둔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CPI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들을 줬거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 나왔고 오히려 이러면서 뉴스에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뉴욕 증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오늘은 조금의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장 출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마켓 스탠바이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석 소장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확인해야 할 이슈들이 많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흔들렸거든요. 오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개장 전 탑3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걱정되네요. 어저께 그 상승폭을 다 받아주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또 하락폭을 또 2배 이상으로 받을까 봐 항상 우리나라는 좀 이게 걱정이네요. 그래서 방어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금융주들이 좋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주가 방어력이 원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주가 방어력이 없어 보였을 뿐이지. 이 예를 들어서 어저께 지금 20위 안에 뉴욕 증시 20위 안에 딱 두 개가 플러스였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B랑 엑슨모빌입니다. 뭔가 이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99년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 그 2000년대 IT 버블 올 때 워렌 버핏 혼자 그 당시엔 애플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혼자 방어주를 사가지고 그 시기를 버텼어요. 이 지금 요 버크셔 해서웨이 근간도 가이코라는 손해보험 회사고 저번에 처브라는 회사를 비밀리에 매수해서 나중에 신고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겠죠. 가이코라는 손해보험 회사, 그 다음에 지금 처브라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를 인수했던 그 이력, 그리고 그때가 IT가 무너질 때, 버블이 무너질 때 방어를 쳤다. 보험주의 기본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험주가 강세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는 방어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시장이 빠질 때 오른다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술주나 이런 성장주들이 오르는데 시장이 빠질 때는 보험주나 유틸리티가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전력이나 이런 게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전력은 10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죠. 근데 우리 최근에 보험주가 동양생명 같은 경우가 처음에 강했어요. 동양생명이 처음에 약간 매물로 나와서 그 눈독을 이 금융지주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보험주가 빠진 은행 금융지주 회사들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매물이 나온 게 MG손해보험도 있었고 그리고 동양생명도 있었고 근데 손보사보다는 생보사로 가면서 동양생명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다른 생보사, 손보사들이 이어받아서 어저께는 미래에셋생명하고 흥국화재가 초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들이 이름은 지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처럼 종합투자은행으로 가려면 그 아래에 정말 그 지주회사 간판에 걸맞는 포트폴리오가 갖춰져야 돼요. 거기서 보험이 없거나 증권이 없거나 이런 회사들은 매물이 나올 때마다 알짜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방어적인 특성이 있다. 거기다가 요즘에 정부가 밸류업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에게는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 그리고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금융주의 밸류업 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2차 전지와 그 반도체가 같이 빠질 것 같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빠진 1, 2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보험주의 방어력과 최근의 이슈로 인한 약간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각을 나타낼지 보는 것이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다음 두 번째는 효성그룹입니다. 이 기업으로 따지면 효성 TNC의 주가가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 효성그룹이 아시다시피 지금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역시 남자가 아들이 많으면 딸도 마찬가지인데 자식이 많으면 서로 재산 갖고 싸우게 돼요. 여기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죠. 효성그룹도 완전히 갈라서 가지고 만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한 분은 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고 두 분은 지금 두 개를 나눠 가졌는데 이 효성 TNC가 속한 여기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효성 TNC가 이 지금 코로나 때 레깅스, 스판덱스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갖고 왔거든요. 그 효성 TNC를 가져가신 분이 조현준 회장인데 기존의 지주사였던 주효성과 효성 TNC와 그리고 요즘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던 효성중공업 그리고 효성화학까지 굵직굵직한 거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이제 진용을 갖추고자 이분이 또 무슨 작업을 했냐면 효성 TNC CTO에서 퇴사를 하신 김용섭 전 대표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아까 전에 효성 TNC 역사상 최고의 재무제표의 실적에다가 기술적으로 최고의 그 이격을 높이는 그 위치에다가 올려놓으셨다가 지난해 6월 달에 미련 없이 효성그룹에서 사표 내고 퇴사하신 분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내가 효성 TNC 맡았으니 최고로 효성 TNC를 이끌었던 지금 당신이 와서 다시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거를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스판덱스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다가 잘 되니까
스판덱스를 중국에서 엄청 뽑아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었죠. 금호 속에서 만드는 장갑에 올려낸 NBR, 니트릴 부타디엔 이 루버를 엄청나게 뽑아내가지고 효성 TNC 금호석유가 엄청난 추락을 또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중국이 이제 경제 위기가 빠지다 보니까 생산을 중단하고 이러니까 다시 어떻게 됐느냐? 재고가 최저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판덱스 연평균 재고가 역사적 최저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요소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효성 TNC를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조현준 회장의 입장에서 성과를 뽐낼 만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효성 TNC 혹은 효성그룹의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XR과 관련된 이야기도 앞서서 저희가 이슈레이더에서 체크를 해드렸는데 지켜봐야 할 세 가지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간밤에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출발은 그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출발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요.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지금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빠지면서 지금 예상 체결가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2,867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847선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됐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4종목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나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을 한 만큼 SK 하이닉스도 4% 이상의 강한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 역시나 8%가량 빠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 이상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체결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오늘 완성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으로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KB금융 역시나 0.5%가량 상승 출발을 예상하면서 오늘도 저 PBR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금융주 완성차 업체 괜찮은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미국의 그 철강 관세 우회 수출에 대한 철강 관세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어제 철강 관련 기업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5위권까지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HLB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5% 이상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HLB가 이제 FDA의 재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블로그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이러면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언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시간외에서도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안 좋았고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도 5% 이상의 하락 출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HP, SP가 날아올랐습니다. 7%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 엔캠 역시나 1%가량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과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면서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 그리고 실적 기대 종목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멈췄고 반면에 우량주가 포함되어 있는 다우 지수는 강보합권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오묘한 분위기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대형 기술주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큰 폭의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피해를 우리가
받아가게 될지 아니면 우리의 시장의 방어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될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2%, 3% 넘게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3.7% 가까이 하락세로 큰 폭의 낙폭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로 오늘 시장을 출발하면서 코스피가 0.87%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4%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급락의 여파가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늘 지금 주 마지막 주 출발이 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2,870선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나 850선 지금 겨우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삼성전자가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자로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 로템이 탄자니아 철도청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8시 반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또 미국에 대한 대선 이슈가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까지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1.8%, SK하이닉스는 2%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사실 코스피 시가총액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카카오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관련 기업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했고 현대차는 하락으로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다소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수 대비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던 인터넷 대표주 두 종목은 오늘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연내 2번이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단에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부진한 반면에 저PBR 특히나 금융주, 보험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4위권까지는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HLB가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1.9%가량의 하락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청단제약도 보합권에서 지금 견조한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6위권까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고요. 전거래일에도 7위권까지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위단의 움직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3%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족 보행 인간형 로봇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3%가량의 상승 보이고 있고 엔터주들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JYP 엔터가 오랜만에 2% 이상의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 테크윙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6%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노공업도 3% 이상 빠집니다. 어제 게임주의 상장으로 인해서 펄어비스는 오히려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2%가량의 상승력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건설 업종이 1.4%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는 정유 업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가량의 상승.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승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도 오랜만에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과 그리고 그룹 지주사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도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또 섹터별로의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 개장 상황 어떻게 또 파악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9%대까지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고 코스닥은 0.34%, 850선은 일단은 이탈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그럼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수급 상황,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로 결국에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로 체크해보면 오늘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1,370원대 초반, 1,371원으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신일석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자,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나 보험주 이런 것들이 좀 방어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현재 우리 시장의 방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확실히 금융주가 요즘에 방어력에 플러스 성장성 이슈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재밌네요. 네. 오늘 금융주가 초강세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그대로 똑같이 꼭 닮은 데칼코마니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총 20위 안에 올라간 거 2개 있다는 거는 전체 통틀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뉴욕과 나스닥을 나눠서 보면은 그 특징이 더 확실히 보이거든요. 어제 뉴욕 증시 20위 안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거는 15위의 홈디포 2.79%입니다. 건축 자재를 파는 이케아 같은 회사죠. 그리고 더 많이 오른 것은 주택 이 매매 회사입니다. 닥터 호튼하고 뒤에 2등 회사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으로 좁혀보면은 여기서 특징이 더 나와요. 나스닥의 20위 안, 나스닥의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스닥의 20위 중에 18개가 마이너스인데 딱 2개가 플러스였습니다. 16위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가 0.24 플러스였고 17위 펩시코가 0.2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거래소에서 보면은 지금 20위 안에서 가장 상승률 높은 게 KB금융 2.69에서 2.58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약했던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옵니다. 이거 당연한 수순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와 기아차가 YB, OB,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YB해서 OB와 IB의 싸움이 벌어졌었고 그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현대기아차를 제쳐버리면서 이게 과연 매출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을 때 맞는 거야? 이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고 아니야 네카오가 미래지 제조업은 이제 필요 없어 죽었어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밑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양쪽이 시속 게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하락을 하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는 이 국면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운 하락세고 SK하이닉스는 하락세가 4%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테크잉도 얘기했지만 위에 있는 것들이 솔브레인이나 이런 거, 리노공업 이런 게 마이너스인 반면에 또 작은 시소가 따로 있다고 했죠. 반도체랑 2차전지가 큰 시소 게임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제 2차전지가 조금 죽으니까 2차전지는 이제 저기로 갔어요. 로봇하고 바이오랑 시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로봇이 초강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게임주. 요즘에 이슈가 많잖아요. 디센던트란 게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뭔가 변화라는 게 그거예요. 리니지류, MMORPG 이런 거에 이제 젖어가지고 더 이상 한국 게임 보기도 싫어. 이런 유저들에게 마음에 뭔가 돌을 던지는 게임들을 출시한 애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기업들입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모멘텀이 생기니까 지금 조금 오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지금 제약바이오는 방어를 쳤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은 성장성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나라도 죽지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이런 기술 플랫폼 수출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좋아요.
신약 개발에 관련된 HLB만 조정받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플랫폼 기술 수출 4대장 이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알테오젠도 지금 플러스 전환 직전이고요. 나머지 3개는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JYP 엔터테인먼트, SM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약간 핍박받듯이 떨어지던 업체들.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보면 그거죠. 대형주에서는 KB금융을 필두로 하는 금융주가 기본적인 방어적 능력이 있었는데 어필이 별로 안 됐었는데 이런 성장성에 관련된 이슈가 들어오니까 방어력까지 지금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핍박을 받다가 약간 조금 반전을 취하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소부장들이 죽으니까 로봇이라던가 지금 게임주라던가 엔터주라던가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주식들이 오르는 이런 상황들 굉장히 미국장이랑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정리를 해주셨어요. 뉴욕 증시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나타났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두산그룹주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두산 로보틱스도 11% 넘게 강한 상승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바켓을 분리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치겠다, 두산 바켓은 상폐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두산 바켓은 이러면서 1.5% 하락세, 두산 에너빌리티는 4%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이나 업종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 고은별의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선 관련 섹터가 가장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반도체 전선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섹터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전선 관련 기업과 함께 반도체 지금 하락으로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관련된 검색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 중에 상승률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두산의 로봇 사업을 더 키울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고체 관련 기업들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미국의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가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과 대량 생산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레몬 등 전고체 관련 기업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애플 아이폰 유럽에서도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삼성페이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미증시와 연동돼서 국내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업종별 상승률 볼 때 건설업종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죠. 미증시에서도 기술주, 대형 기술주는 하락했지만 그동안 소외됐었던 주택 관련 기업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건설주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합니다. 휴림 로봇이 현재 1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SP 시스템즈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나오면서 로봇 섹터 내에서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전고체 모멘텀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대장주로서 레몬이 움직이고 있고요. 22%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건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GS건설이 무려 6%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PBR 증권 관련 기업에 대한 지금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양증권도 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 2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이와 함께 의료미용기기 관련 기업 뷰노도 6%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소형단의 섹터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 기업들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들 이번 주 초에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원전선이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 가장 강하게 쏠리면서 매수와 매도 공방이 좀 치열하고요. 우리기술 역시나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4% 이상 빠지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 차익 매도 물량이 오늘 실현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도 매도 물량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3%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오늘 다시금 좀 반등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거래량 많이 쏠리고 있고요. 특이한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중앙 첨단 소재가 9% 이상 10%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시장에서 종목별 또 업종별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들을 체크해봤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2.5% 하락세, SK하이닉스도 3.3%대 하락세. 이외에도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입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조정받는 반도체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의 빅테크들이 흔들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신일석 소장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할 게 많네요. 네. 자, 일단은 건설주가 강한데 뭐 이걸 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너무나 하락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근데 워낙에 오늘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 건설 섹터가 상승률 1위예요. 제 HTS상 2024 하반기 신규 상장이라는 섹터가 1위인데 여기는 이베스트 스펙 6호가 81% 오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블랙스완으로 제외를 해야죠. 실제적으로 섹터 1위가 건설 대표주입니다. GS건설이 7% 가까이 오르고 있고 DLENC랑 HDC 현대산업개발이 4%씩 오르고 있거든요. 건설주 아시다시피 무슨 뭐 순살자이니 뭐 말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까 전에 레나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닥터 호튼이 1위고 레나가 2위죠. 주택 매매업체. 둘 다 7% 가까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디폰 얘기 드렸고 캐터필러 같은 굴삭기 업체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관련 업체가 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어져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 조정 후에 다시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틀리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로봇이죠. 로봇. 자, 로봇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시속 게임에서 그동안 뒤처져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래소에는 현대차, 기아가 빠지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오르는 기본적인 습성이 지금 젖어들어 있고 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반도체 소부장이 좀 빠지면 로봇주가 오르는 이런 시속 게임이 코스닥에는 살짝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죠. 지금 아무도 그거에 대한 얘기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 뭐냐면 내년도 최저 시급이 최초로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말도 안 듣고 맨날 뭐 태클만 걸고 일도 농땡이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협동로봇 구매하려고 알아봤더니 협동로봇 구매하는 게 1년으로 따졌을 때 훨씬 싼데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래서 뭐가 움직입니까? 협동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협동로봇 시장 1위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로봇이란 거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도 협동로봇이 대체를 하기 시작하긴 하는데 지금 협동로봇이 일하고 있는 주요 공간은 어디예요? F&B, 푸드 앤 베버리지죠. 치킨집 알바라던가, 맞죠? 커피집 알바라던가 거기서 인간이랑 같이 일하면서 인간이 다치지 않게끔 활동 범위를 가져가는 게 협동로봇이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무게가 덜 나가고 가볍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동작이 단순하고. 그래서 협동로봇 시장의 1위는 두산 로보틱스고 2위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인데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은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반도체 업체에 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라다인으로 그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순인데 오늘 그 순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1위인 두산 로보틱스가 13%로 가장
그 상승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5% 정도고 4위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봇 4위인 유로메카가 1.1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당연히 탑픽을 고르셔야겠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순위는 뒤졌는데 오늘 상승폭이 컸다면 그게 1등주니까 그걸 1등주로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가 1등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며칠 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두산 로보틱스가 선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메카를 하시더라도 두산 로보틱스의 이 시세를 잘 면밀히 살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감속기로 이어지겠죠, 당연히. SPG라든가 SBTech는 거기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두산 로보틱스 비롯해서 협동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잘 돌아간다고 하면은 후발로 그 공략해 볼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는 여전히 강세거든요. 아까 4가지 얘기를 드렸죠. 알테오젠도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했네요. 아까 초반에 알테오젠만 마이너스였고 보합으로 갈랑말랑했는데 지금 1.48 플러스로 완전히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펩트론, 그다음에 ABL 바이오까지 지금 전부 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기술이라고 플랫폼 기술을 파는 거는 뭐가 유리하냐면 HLB 같이 신약 개발을 하다가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독점 계약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테오젠 건 너무 탐나서 머크가 독점 계약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술 수출은 다 비독점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도 여러 문어발을 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플랫폼 기술 수출 업체의 장점이에요. 기본적으로 비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개가 지금 다 지금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걸 지금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는 게 보로노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번 달부터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유한양행이 최근에 강했잖아요. 유한양행이 제일 잘했던 게 그거죠. 오스코텍의 기술을 들여와서 조금 더 돈을 들여가지고 가공을 한 다음에 더 좋은 무대에 대비를 시켜준 거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노하우를 튼 거예요. 옛날에는 바이오 회사한테 노하우를 트지 않았어요. 제약회사가 꽁꽁 숨기고 우리만 살아야지. 바이오 새싹 지져밟기랬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제약회사의 그 레시피만으로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물꼬를 터야 되는데 그게 유한양이 튼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이 그걸 튼 이후에 오스코텍가 성공을 거두고 나서 비소세포 폐암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잖아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응할 만한 실력을 높였고 렉나자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환자들한테 이 지금 편의성을 증대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 타자로 찾아보던 것들 중에 하나가 보로노이 같은 업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한양행을 타고 더 높은 무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코스닥에 숨어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건설주는 아까 정리 드린 대로 지금 뭐 적극적으로 달려들 땐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슈로 말하려다가 못한 거는 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링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갤럭시 링을 발표를 해놓고 갑자기 이제 끝인사라고 나가려던 찰나에 갑자기 MR, XR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덱스터를 비롯해서 오랜만에 그렇죠. 맥스터, 덱스터를 비롯해서 오랜만에 이런 XR 관련주들,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건설주 못지않게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차트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MR, XR에 대한 뭔가 이슈가 더 터진다면 덱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는 있겠는데 네. 아직은 잠잠한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자세하게 세밀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할지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도 공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핵심 키포인트는 K시장 방어주 능력 시험의 날입니다. 무슨 뭐 멸망의 날인 것 같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합격인 것 같아요. 제가 금융주를 그동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금융주 쟤는 재미가 없잖아. 식총만 커서 왜 저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다른 성장주가 치고 나갈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죠. 재미도 없고 배당은 주는데 배당 주는 것 이상으로 시세 차손이 나버려요. 1년에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나버리니까 배당 4월 달에 조금 꽂아도 주는 거 전혀 기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배당은 늘려서 4월 달에 꽂히는 배당도 늘어나는데 밸류업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나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자 카드처럼 10년 이상을 장기 상승하면서도 주주 환원을 통해서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배당을 안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줘서 주주 가치를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1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날은 또 방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주도 너무 좋죠. 거북이 등껍질 같은 방어력에다가 토끼같이 빨리 뛰어가는 발까지 갖춘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주도 투자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를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입석 소장님이 금융주에 대한 강조 계속 해주고 계세요. 방어력도 오늘 합격의 테스트를 받았다라는 평가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금융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신입석 소장과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알려드렸던 종목이 국순당이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음식료 업종의 국순당을 한번 오늘 시초에 공략을 해보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시초가에 만약 매수하셨으면 6,4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7,500원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과연 수출과 실적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출발 상황 볼까요? 국순당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합권 수준에서 6,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종목을 제시해 주신 것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볼까요? 크래프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주셨는데 크래프톤은 어쨌든 최근에 흐름은 깨지지 않고 잘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여타 게임주들과는 다르게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에 올해 1분기까지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영위하고 있는 물론 게임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여전히 PC 게임 매출액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흥행 신작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라인업들의 매출이 감소되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사의 그 배틀그라운드는 안정적인 트래픽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오히려 여타 국가에서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그 신작에 대한 출시 예정일도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프로젝트 인조이는 올해 8월에 열리는 독일 게임스컴에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또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이제 시프트업이 신규 상장이 되면서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으로 이제 관심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게임 업종에서 가장 실적 성장과 신장 모멘텀이 두드러지고 있는 크래프톤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좋은 모멘텀들 많고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자, 차트 보면 결국에 지금 한 2년 전의 고점인 3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 지금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면? 우선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전고점보다 살짝 위인 3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32만 원까지 저희 목표가 잡고 한번 추세에 따라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크래프톤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좀 높여갈 수 있을지 저희가 오후에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크래프톤의 흐름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한 번 더 거기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한 주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인사들의 발언 그 몇 가지를 꼽아보고 돈이 되는 힌트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코멘트를 달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인사의 멘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약품그룹의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반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녀 측과 형제 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모두 경영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문 경영체제로 재편될 예정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인사들 가운데 송영숙 회장의 발언을 픽하셨네요. 예. 그 송영숙 회장은 이제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면 원래 네. 한미약품그룹이 임성기 창업주가 오랫동안 경영을 하시다가 이제 임성기 창업주의 이제 부인이십니다. 부인인데 사실 이 승계 구도를 명확하게 확정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임성기 창업주가 약간 이제 좀 빠르게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의 어떤 그 씨앗이 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속이랑 유산 같은 문제가 처음에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아내가 1.5를 가져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제 n분의 1씩 가져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송영숙 회장이 또 이제 그 부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분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갖고 있었던 다른 이제 딸인 임주연 사장이 같이 해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OCI 홀딩스, OCI에 이제 한미약품 그룹을 갖다가 경영권을 넘기면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임종윤, 임종훈 두 아들이 이제 우리하고 이런 방구 논의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반발을 했는데 주총에서 이제 키를 쥐고 있었던 캐스팅볼을 쥐고 있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신동국 회장은 이제 임성기 창업주의 이제 김포고등학교에 같이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후배입니다. 그 처음부터 이제 네. 그 한미약품을 갖다가 같이 창업한 다음에도 투자도 하고 뭐 투자도 했으니까 뭐 본인도 기업을 경영하니까 뭐 이심전심으로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동국 회장이 이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녀와 아들 사이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 처음에는 이제 신동국 회장이 이제 아들들의 편을 섰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이제 아들들의 경영권을 가져갔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신동국 회장이 이제는 다시 모녀 송영길 회장의 그 송영수 회장의 편을 들면서 이제 경영권이 다시 넘어갔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송영수 회장께서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 좋겠다. 비록 이제 신동국 회장이 이제 우리 편을 들었지만 내가 경영권을 휘두르 행사하지 않고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싶어서 물론 이제 한미약품과
한미 사이언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 한미 사이언스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라는 말은 가족들, 그러니까 지금 오너 일가 자체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하지 이제 않겠다. 뭐 못할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이 사실은 일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소영수 회장이나 뭐 심지어 임종훈 그 두 아들도 역시 사실은 우리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영권 행사하려고 또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키를 쥐고 있는 신동국 회장이 개인별로 지분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소영수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개인으로 치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제 신동국 회장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소영수 회장이 약간 그런 멘트를 했다는 것은 이미 벌써 신동국 회장이랑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했다 볼 수가 있고 신동국 회장도 본인이 운영하는 한양정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업이 아닌 한미약품 그 제약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 어떤 뭐 그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그 신동국 회장을 비롯해서 대주주 일가가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한다는 것은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CEO를 선발한 다음에 이 CEO가 3년 정도 꾸준하게 이제 정권을 행사하다가 3년 지나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평가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출이고 하나는 주가입니다. 이 주가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미국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모든 주주들의 어떤 이익에 반영된 건데 주주들의 이익에 반영돼서 주총에서 임원들을 결정했는데 이 3년 동안 믿고 맡겼더니 주주들의 그 기대와 이익에 배신했다. 배신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거나 은행 금리 정도의 수준의 주가가 이제 횡보를 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가차없이 뭐 중간에도 사실은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제 이사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그 CEO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한미약품 그룹이 전문 경영 체제로 가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 말을 좀 픽하신 이유가 우리나라에 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뽑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국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상법을 어기면서 경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네. 상법을 어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등기 대표이사를 교체하려면 반드시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주총을 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벌들은 대부분 재벌들의 구조조정본부 같은 삼성으로 치면 미래전략팀 해체되긴 네. 했지만 그곳에서 12월 초순에 인사를 내고 인사를 내면 그 다음날 바로 해당 사장당 인사를 난 사람들이 사장으로 가서 취임을 하고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주총은 이듬해 3월에 열리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법에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다 무기나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소에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미약품 그룹이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를 먼저 선발을 하고 그 CEO한테 상법에 이제 갖고 있는 정권을 주고 상법에 따라서 CEO가 이제 권리를 행사하면서 주주들과 시장의 어떤 평가를 받아서 연임을 할 건지 뭐 너무 잘못하면 뭐 중간에 퇴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가 오너들이 보통 소위 얘기하는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들이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부침이 있기 마련한 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잠시 해줬는데 어쨌든 모범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미국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영인 운영이 됩니까? 미국은 네. 이제 CEO를 이제 교체하겠다라고 네. 하면 이제 한 반년 정도부터 네. 이사회를 비롯해서 CEO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CEO 선발위원회에서 이제 CEO의 유력한 후보들을 갖다가 만나서 이제 당신이 CEO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한 2명 정도가 의사타진에서 올라오면은 이사들이 길게는 반년, 짧게는 2-3달 정도 아주 엄청난 심층 맞밥 면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디즈니랜드의 그 밥 아이너 같은 사람의 책을 보면은 자기는 너무나 많은 압박 면접을 받다가 심근경색이 왔을 정도로 네. 큰 어떤 이제 압박을 받았는데 결국 아이즈너가 이제 CEO가 되면서 디즈니가 계속 구태의연한 디즈니에 있다가 그 사람이 CEO가 되면서 큰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제 그 회사도 끌어들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다른 만화 회사도 끌어들이면서 디즈니가 큰 반전을 맞이하는데 결국 이제 밥 아이너가 잘하면은 그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그런 보상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예로 이제 그 애플을 보면은 네.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물러나면 최저함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았죠. 물러나면서 사실은 자기가 팀 쿡이라는 이제 후계를 갖다가 지명을 했고 팀 쿡이 이제 처음에 CEO 됐을 때 많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연 스티브 잡스 같은 통찰력과 카리스마를 팀 쿡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팀쿡 체제에서 애플의 주가를 보면 11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는 고집이 많아가지고 최소한 스티브 잡스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크기를 키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팀 쿡은 유연하게 하면서 크기를 키우면서 또 그에 따라서 능동적 행사하면서 아까 말씀 매출과 주가가 11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식 자본주의인데 이거는 애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나이키나 그 나이키에 상응하는 기업이 아디다스인데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비교해봐도 역시 압도적으로 나이키가 우위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그룹이 이런 방식으로 전문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많은 업종이 구태의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제약업도 그중에 하나이거든요. 여전한 리베이트가 있고 여전히 언제나 혁신이 없고 있는 그대로 이제 영업을 하고 일정 이상의 영업이익과 흑자를 기록하면서 쇄신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제약업에서 한미약품이 이런 전문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면 크나큰 이제 그 분기점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S&P 500이 사실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S&P 500이 어제 YTD 기준으로 보면은 약 그 26% 정도, 27% 정도의 혁신을 성장을 이뤘고 매일 S&P 500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3% 나쁘진 않지만 언제나 박스피라 얘기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배구조의 개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의 어떤 오너가 정권을 행사하다가 잘하면 좋지만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네. 관례가 뭐냐면 30대 재벌이 지난 20년 뒤에 없어진 재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맥락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그룹의 재편이 국내 CEO들 그리고 국내 그룹사들의 또 좋은 또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기대해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들어보시죠. 네, 최근 잘 가고 있는 전선 관련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LS전선이 미국에 1조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S를 통해서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그 후에 LS 그룹주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련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LS전선이 미국 해저 케이블에 한 1조 정도 투자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네. LS전선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LS전선의 계열 지주회사인 LS가 이 사안을 갖다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 규정에 보면은 계열사의 중요한 역할이 있고 중요한 변동이 있으면은 모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LS가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LS는 이날 발표하면서 주가가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주가가 그렇게 큰 변동을 줄 만한 사안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날 이제 1조 투자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한 주체가 경영진이 사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그 리턴할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런 계산과 타당성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는 투자를 하고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주가에 긍정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선업이 그렇게까지 13%까지 이제 그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가라는 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전선의 앞으로의 모멘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선 전력 설비, 전력 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걸까요? 예. 우리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져 네. 있어가지고 뭐 전기가 나간다든지 네. 이런 일 거의 없지만 미국에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마치 해외 토픽처럼 네. 야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도 아닌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생기느냐라는 게 종종 불거지는데 그 불거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기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예를 들면 전선,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압기입니다. 네. 변압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40년이 넘은 변압기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하나만 고장나도 아파트 단지 하나가 이제
그 블랙아웃이 되는 그런 일이 네. 발생하는데 이런 점에서 전선이 사실 미국에서는 계속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전선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만 생각하면은 야 전선을 갖고 얼마나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향상될 수 있겠어, 성장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미국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어떤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은 그 전선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추진력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있는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또 다른 맥락은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 전력 방식, 그러니까 화력을 네. 위주로 하겠죠. 화력을 갖다가 주로 전기를 생산하면은 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 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그 금지하거나 꺼리끼는 그런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탄소 대신에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지금 그림 보이는 뭐 풍력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해상 풍력 요즘에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좀 주목받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는 태양광과 풍력인데 네. 사실은 태양광보다 풍력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네. 그러냐면 태양광 자체는 사실은 솔라셀 그걸 갖다 깔아야 되는데 솔라셀을 깐다는 것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그걸로 이제 어떤 그 시장에서 타당한 전기를 생산하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고 몇 가지 좀 기술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해상에서 이제 풍력 발전을 했을 때는 대규모로 풍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조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풍력 발전했을 때 육상보다 해상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주도나 태백에도 우리나라 이제 풍력 발전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 블레이드 풍력 발전소 돌아가는 블레이드 근처에 가시면은 네. 생각 외로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요, 외부정적이에요. 그냥 저 거기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사진을 많이 찍고 보긴 좋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보긴 좋은데 왜 그러냐면 네. 진짜 현장에 가면은 네. 기분 나쁜 저주파 계속 들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육상에서 풍력 발전할 때 저주파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은 어쩌다 한번 가면 되지만 인근에 있는 가축들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력을 육상이 아닌 해상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바다로 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해상을 끌고 갔을 때 사실 거기에 저주파가 들리든 뭐 누가 뭐 상관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상 풍력을 대규모로 대만에서 영국에서 이제 짓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화두에 올랐던 LS 전선이 미국의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해저에서 그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거는 바다에서 뭐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LS 전선이 해저 네. 케이블 1조를 갖다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고 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어떤 동인이 무엇이냐면 챗 GPT 때문에 사실은 곳곳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지어야 되는데 네. 데이터 센터에다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전기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선이 필요합니다. 네. 이래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포화 시장이지만 미국에서 포화 시장이 아니다. 이래서 전선 시장이 사실 미국에서 가장 수요가 높고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이 또 하나 아까 말씀 변압기 시장입니다. 전기를 생산했는데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보내야 되는데 소비자는 그 전기를 받아서 이제 강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강압을 할 때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선과 강압기 이 또 다른 어떤 생태계가 이제 챗 GPT 때문에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에서 주력을 할 수 있는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이제 똑같은 변압기 시장이고 이런 것들 네. 주가를 보면은 엄청난 이제 그 주가 상승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한미약품 그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LS 그룹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